정년퇴직하고 작은 식당 하나 차리면 평생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 하나가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가장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다시는 누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탄탄한 공기업 본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청춘을 꼬박 회사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온 돈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 위로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해약해서 합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 정도면 은퇴 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느긋하게 책도 읽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뭘 하며 사나 싶어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 석자를 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고 곧바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하며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 음식의 맛과 질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은 작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경험 없는 저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문을 열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는 포장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월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수익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제 2의 인생이 활짝 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죄안이 반가웠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이 대세인 시대에 이게 바로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지.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낡은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부자지간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더 잘 될 수도 있겠는걸.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식당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북적이던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아예 가게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가득 찼던 가게는 이제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쳤습니다. 월 2,500만 원을 웃돌던 매출은 900만 원, 6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급기야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거기에 기존에 받아두었던 2호점 준비대출까지 합치니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들은 이미 느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너도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뭐가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에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에 뛰어든 아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좋죠. 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갔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켜놓고 혹시나 찾아올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텅 빈 테이블을 닦고 또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더 버틴 2021년 초,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직원 월급도 더는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의 차가운 그 한마디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게에 간판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텅 빈 주방에 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주방 뒷문에 기대 앉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울며 저를 원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칠 힘조차 없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저의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음 삶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우리 아들도 다시 시작해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 순간 제 몸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 나락으로 떨어뜨린 제가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대학생 딸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도 제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청소 용역 같은 일뿐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일까? 그때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제 저녁밥을 챙겨주는 아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뭅니다. 이제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삶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부실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겨우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된장국에 밥을 퍼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요즘은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왜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게 그토록 두려웠을까? 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만두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정년퇴직하고 작은 식당 하나 차리면 평생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 하나가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가장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다시는 누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탄탄한 공기업 본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청춘을 꼬박 회사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온 돈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 위로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해약해서 합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 정도면 은퇴 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느긋하게 책도 읽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뭘 하며 사나 싶어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 석자를 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고 곧바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하며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 음식의 맛과 질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은 작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경험 없는 저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문을 열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는 포장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월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수익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제 2의 인생이 활짝 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이 대세인 시대에 이게 바로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지.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낡은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부자지간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더 잘 될 수도 있겠는걸.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식당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북적이던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아예 가게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가득 찼던 가게는 이제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쳤습니다. 월 2,500만 원을 웃돌던 매출은 900만 원, 6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급기야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거기에 기존에 받아두었던 2호점 준비대출까지 합치니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들은 이미 느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너도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뭐가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에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에 뛰어든 아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좋죠. 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갔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켜놓고 혹시나 찾아올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텅 빈 테이블을 닦고 또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더 버틴 2021년 초,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직원 월급도 더는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의 차가운 그 한마디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게에 간판 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텅 빈 주방에 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주방 뒷문에 기대 앉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울며 저를 원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칠 힘조차 없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저의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음 삶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우리 아들도 다시 시작해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 순간 제 몸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 나락으로 떨어뜨린 제가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대학생 딸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도 제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청소 용역 같은 일뿐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일까? 그때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제 저녁밥을 챙겨주는 아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뭅니다. 이제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삶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부실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겨우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된장국에 밥을 퍼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요즘은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왜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게 그토록 두려웠을까? 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만두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정년퇴직하고 작은 식당 하나 차리면 평생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 하나가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가장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다시는 누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는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탄탄한 공기업 본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청춘을 꼬박 회사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어온 돈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 위로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해약해서 합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 정도면 은퇴 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고 느긋하게 책도 읽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뭘 하며 사나 싶어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 석자를 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고 곧바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하며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 음식의 맛과 질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은 작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경험 없는 저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문을 열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는 포장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월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수익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제 2의 인생이 활짝 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이 대세인 시대에 이게 바로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지.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낡은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부자지간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더 잘 될 수도 있겠는걸.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식당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북적이던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아예 가게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가득 찼던 가게는 이제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쳤습니다. 월 2,500만 원을 웃돌던 매출은 900만 원, 6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급기야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거기에 기존에 받아두었던 2호점 준비대출까지 합치니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들은 이미 느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너도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뭐가 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는 소식에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에 뛰어든 아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좋죠. 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갔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켜놓고 혹시나 찾아올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텅 빈 테이블을 닦고 또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더 버틴 2021년 초,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직원 월급도 더는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의 차가운 그 한마디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게에 간판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텅 빈 주방에 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주방 뒷문에 기대 앉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울며 저를 원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칠 힘조차 없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가장으로서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저의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음 삶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우리 아들도 다시 시작해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 순간 제 몸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 나락으로 떨어뜨린 제가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대학생 딸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도 제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청소 용역 같은 일뿐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일까? 그때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제 저녁밥을 챙겨주는 아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뭅니다. 이제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삶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부실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겨우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